어머, LDL 콜레스테롤이 220이나 나왔네? 당장 고기를 끊어야 하나? 고기는 별로 먹지도 않는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야 하나? 여러분, 건강검진 결과지에 고지혈증 주의나 콜레스테롤 높음이라는 빨간 글씨가 적혀 있으면 가슴부터 덜컥 내려앉으시죠? 당장 고기 끊고 풀만 먹어야 하나 고민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백세 연구가 오늘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살리는 필수 건축 자재입니다. 우리 몸의 수십 조의 세포를 감싸는 막의 주성분이고요.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사람은 그 즉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어제와 다를 바 없는데 왠지 모르게 몸 안에 어디선가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 말이에요. 얼마 전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었을 때 그 공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그 빨간 글씨 세 글자가 마치 내 인생에 선고를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고지혈증,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니 좋아하는 고기 반찬은커녕 달걀 하나 집어들기도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의 강의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날 제가 느낀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믿어왔던 건강 상식들이 어쩌면 거대한 착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콜레스테롤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혈관을 꽉 막고 있는 끈적한 기름, 덩어리나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의 첫마디는 제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영양소이며 이게 없으면 사람은 그 즉시 죽는다는 것이었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십 조개의 세포 하나하나를 감싸는 세포막의 주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도 바로 이 녀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라는 집을 짓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벽돌이자 건축 자재였던 셈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 고마운 녀석을 왜 그렇게 미워하며 박멸해야 할 원수처럼 생각했을까요? 병원에서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콜레스테롤 공포를 심어주었을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 건강을 위해 백세연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교수님은 우리나라가 과잉 진료의 천국이라고 꼬집으시더군요.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에만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 그렇게 좋아하던 삼겹살도 끊고 식탁 위를 온통 풀밭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의 80%는 우리가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간이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양은 고작 20%뿐이고 나머지 80%는 간이라는 공장에서 24시간 내내 풀가동하며 찍어내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 공장은 우리가 고기를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탄수화물을 재료 삼아 콜레스테롤을 계속 합성해냅니다. 저는 여기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제가 밥을 한 공기 더 먹고 떡을 좋아했던 습관이 오히려 고기를 먹는 것보다 콜레스테롤 수치에는 더 치명적일 수 있었다는 걸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특히 우리 아시아인들은 서양인들과 달리 내장 비만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체형일수록 탄수화물 섭취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끌어올리는 주범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게 다가왔습니다. 간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든다는 건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간 기능이 활발하고
우리 몸이 에너지를 열심히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LDL이라는 전밀도 지단백질,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녀석의 수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 LDL의 원래 역할은 간에서 만든 소중한 콜레스테롤을 우리 몸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 배달해주는 택배기사님 같은 존재입니다. 반대로 HDL은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수거해오는 청소차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수거해오는 양이 많으면 좋은 거고 배달하는 양이 많으면 불안해 보이는 것일 뿐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은 똑같은 콜레스테롤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 지방 수치에 너무 목매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중성 지방은 그날 먹은 식단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치는 수치일 뿐이고 총 콜레스테롤은 좋은 놈과 나쁜 놈을 다 합친 수치라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내 혈관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이 실제로 혈관벽에 쌓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결과지에 적힌 LDL 220이라는 수치를 보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강의를 듣고 나니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간이 지금 우리 몸 곳곳에 영양분을 보내려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다만 도로 상황이 정체되지 않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긴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고지혈증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이 불러올 수 있는 동맥경화와 뇌졸중이라는 괴물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괴물들은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우리 몸을 잠식해옵니다. 아무런 통증도 아무런 신호도 없이 말이죠. 우리가 흔히 전조 증상이라고 믿었던 두통이나 어지럼증, 손발, 저림 같은 것들이 사실은 뇌졸중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해 우리가 당장 손에 쥐어야 할 무기는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병원에서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아니, 어쩌면 의사들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혈압과 뇌졸중의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뇌졸중이라는 재앙을 100% 막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동안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었던 걸까요? 병원에서 재는 혈압이 왜 가짜일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당장 거실에 혈압계를 들여놓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더 이상 결과지의 수치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될 것이고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주도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전쟁의 실체를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흔히 고지혈증 환자라고 불리는 분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환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충격적인 고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큰 혼란을 느꼈던 지점은 바로 약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LDL 수치를 보더니 당장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고 주변 친구들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못 끊는다며 겁을 주더군요. 어떤 유튜브 영상에서는 고지혈증 약이 근육을 녹이고 당뇨를 유발한다며 절대 먹지 말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몰라 가슴만 답답해하던 차에 교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고지혈증 약, 즉 스타틴은 인류의학 역사상 가장 기념비적인 약물 중 하나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는 1970년대 일본의 한 과학자가 곰팡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성분을 발견하면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탄수화물을 재료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스타틴은 바로 그 제조, 공정의 핵심 스위치를 살짝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간에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찍어내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는 셈이죠. 이 약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수천 개의 임상시험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의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도가 눈에 띄게 낮아진 겁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확실하고 광범위하게 생명을 구하는 약이 또 없으니 스타틴에 대해 일종의 경외심까지 갖게 된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과잉 진료가 흔한 편이다 보니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될 건강한 일반인들에게까지 스타틴이 처방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 과정에서 약을 먹고 근육통이나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유튜브를 장악하고 있는 이른바 스타틴 포비아의 실체였습니다. 교수님은 이 현상을 보며 무척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정작 목숨을 걸고 약을 먹어야 할 환자들조차 유튜브의 잘못된 정보를 듣고 약을 끊어버리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스타틴 역시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과정에서 근육에 불편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아주 드물게 당뇨 수치를 약간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따져봐야 할 것은 실과 실의 무게입니다. 약을 먹어서 얻는 뇌졸중 예방이라는 거대한 이득과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작은 부작용 중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미 뇌경색을 겪었거나 심각한 동맥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라면 스타틴은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드셔야 하는 생명줄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약에 대한 공포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나요? 백세연구는 여러분의 혈관이 끝까지 깨끗하게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과 이 진실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뇌졸중을 막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약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결국 핵심은 내가 어떤 상태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검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온 일반인인지 아니면 혈관벽이 이미 딱딱해지고 좁아진 고위험군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교수님은 뇌졸중 위험도를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0단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강한 상태, 1단계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위험 요인만 가진 상태, 2단계는 아직 뇌졸중은 안 왔지만 혈관에 기름때가 끼고 딱딱해진 동맥경화 상태,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이미 뇌졸중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3단계에 해당한다면 스타틴 포비아 같은 말에 휘둘릴 시간이 없습니다. 간의 체질 자체가 콜레스테롤을 과하게 만드는 체질로 굳어졌기에 약의 도움 없이는 재발을 막기 힘들기 때문이죠. 반대로 0단계나 1단계라면 무조건 약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지혈증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못 끊는다고 걱정하지만 사실 그건 약의 중독성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체질과 노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늙고 탄력을 잃습니다. 간의 공장 세팅도 쉽게 변하지 않죠. 그래서 약을 끊으면 수치가 다시 원래의 높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억울해해야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평생 혈관을 젊게 유지할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물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약을 먹기 전에 혈관이 망가지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암이나 치매도 두렵지만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평온하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멀쩡하게 걸어다니던 사람이 한순간에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세포들이 대신 이를 배워서 보충해주기는 하지만 원래의 기능을 100% 회복하기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전문의인 교수님조차 본인도 뇌졸중이 가장 두렵다고 고백하시더군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졸중은 암이나 치매와 달리 본인의 노력으로 거의 100% 예방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10대나 20대 때부터 자신의 혈관 관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뇌졸중이라는 병 자체가 멸종될 수도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방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비싼 영양제를 찾아 먹거나 매일 마라톤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의외로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병원에서조차 놓치고 있었던 혈압 측정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재는 혈압이 가장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고 재는 수치가 내 진짜 혈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수치가 여러분을 고혈압 환자로 둔갑시키는 가짜 수치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우리가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안 되는지, 왜 평소에는 멀쩡하던 혈압이 의사 앞에만 서면 치솟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당장 집 근처 약국으로 달려가 혈압계를 사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위급 상황이나 낯선 환경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생존 기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우리 몸에는 일종의 스트레스고 공격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내 몸이 나를 지키기 위해 혈압을 올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 순간의 수치만 보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 억울한 오해를 풀고 내 진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혈관의 건강은 수치가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 충전 상태는 확인하면서 내 목숨을 지탱하는 혈압 수치가 집에서 쉴 때 얼마인지는 전혀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요. 고지혈증 수치 하나에 벌벌 떨면서도 정작 뇌졸중의 1등 공신인 고혈압 관리는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뇌졸중 발생 요인 중 고혈압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30%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콜레스테롤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원인이 바로 혈압이라는 뜻이죠. 자, 이제 병원의 권위에 가려졌던 내 몸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혹시 여러분도 병원 복도에 앉아 계실 때 유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바짝 마르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차례를 기다리며 벽에 걸린 혈압계 앞에 앉을 때면 왠지 모를 긴장감이 엄습하곤 하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집에서는 분명히 정상이었던 혈압이 이상하게 병원 문만 들어서면 150을 훌쩍 넘기곤 했으니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엄한 표정으로 혈압이 너무 높다며 당장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의학계에서 말하는 백의 고혈압, 즉 하얀 가운만 보면 혈압이 치솟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참으로 신비롭고도 예민합니다. 낯선 환경이나 긴장되는 순간에 직면하면 뇌에서는 카테콜라민이라는 물질을 뿜어내죠. 이건 우리 조상들이 숲속에서 맹수를 만났을 때 살아남기 위해 진화시킨 아주 정교한 생존 시스템입니다.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온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을 빠르게 보내는 거죠. 언제든 도망가거나 싸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병원이라는 공간이나 의사라는 존재가 바로 그 맹수처럼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내 몸은 나를 보호하려고 열심히 혈압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순간의 수치만 보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셈이죠. 교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혈압은 병원에서 재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재야 한다고 말이죠. 평소에 아무런 통증도 없고 마음이 가장 편안할 때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다 문득 재보는 그 혈압이 진짜 여러분의 혈압입니다.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참고용일 뿐이며 오히려 과잉,
진단을 유발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백세연구 가족 여러분께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의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우리 채널이 더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혈압을 관리하는 비결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이 수은 혈압계가 가장 정확하다고 믿고 전자 혈압계는 부정확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은 변했습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요즘 나오는 가정용 전자 혈압계는 병원에서 쓰는 수은 혈압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밀해졌죠. 오히려 수은의 독성 문제 때문에 이제는 수은 혈압계 자체가 생산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집에 혈압계가 없으시다면 당장 하나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비싼 영양제 몇 달치 가격이면 내 평생의 혈관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파수꾼을 집에 들릴 수 있으니까요. 교수님은 집에서 재는 혈압의 기준을 130에 80으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병원 기준인 140에 90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라는 뜻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온 뒤 5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재는 그 수치가 바로 여러분의 성적표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한 번 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재고 그 평균값을 보는 것입니다. 처음 잴 때는 누구나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당장 혈압계를 사서 거실 테이블 위에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내 혈압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니 막연했던 공포가 사라지고 내 몸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의사들은 고지혈증보다 고혈압을 더 무섭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혈압이 혈관벽에 가하는 물리적인 압력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관에 너무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관이 녹슬고 터지기 쉬운 것과 같은 이치죠. 특히 뇌혈관은 다른 부위에 비해 가늘고 약해서 혈압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30%가 순전히 고혈압 때문에 발생한다는 통계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혈압 관리가 치매 예방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뇌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조차도 결국 혈관의 건강 상태가 나쁘면 더 빨리, 더 심하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단순히 중풍을 막는 것을 넘어 내 소중한 기억과 지능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저는 혈압계의 수치 하나하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혈압약을 먹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낍니다. 한 번 먹으면 평생 못 끊는다는 생각에 끝까지 버티려 하죠. 물론 생활 습관을 바꿔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약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고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해서 혈관의 탄력이 회복된다면 말이죠. 특히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고혈압은 혈관 자체가 망가졌다기보다는 스트레스나 비만 같은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기능적 고혈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약 없이도 정상 혈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나이가 들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석회화가 진행된 기질적 고혈압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혈관이 이미 굳어버려서 스스로 압력을 조절하지 못하는데 약조차 거부하는 건 터지기 직전에 풍선을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까요. 교수님은 혈압약의 목적이 단순히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관의 정상화에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약이 대신 도와주어 내 혈관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약을 먹는 것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경을 써서 세상을 밝게 보는 것처럼 혈압약도 내 혈관이 세상을 더 건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인데 말입니다. 물론 약을 먹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아주 많습니다. 흔히 짜게 먹지 말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지만 교수님은 소금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로 맵고 짜고 단 우리 뇌를 자극하는 강렬한 음식들입니다.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이를 일종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다시 한번 카테콜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긴장도가 높아지고 혈압이 치솟게 되는 거죠. 비빔밥 한 그릇을 먹어도 그 안에 고추장이 우리 위장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즉각적으로 혈압을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제가 평소 즐기던 자극적인 식단들이 제 혈관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었을지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맛없는 음식만 먹으며 살 수는 없겠죠.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하루 세 끼를 모두 회식하듯 거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담백하고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가끔씩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걸어가는 마라톤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잠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사이 우리 혈압은 평소보다 뚝 떨어져 혈관들이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으면 혈관은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새벽에 뇌경색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는 동안 수분이 부족해져 혈액이 끈적해지고 제대로 쉬지 못한 혈관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막히거나 터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던 습관을 버리고 내 혈관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일찍 잠자리에 들려 노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내 몸을 이해하고 내 혈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연구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콜레스테롤의 오해를 풀었고 혈압 측정의 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면서도 늘 헷갈리는 음식과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여야 내 혈관이 기뻐할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들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내 혈관을 갉아먹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건강 정보가 넘쳐나지만 정작 내 몸에 맞는 진짜 정보는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공부하고 더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전문가의 식견을 빌려 내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고 여러분의 아침 풍경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먹는 라면 한 그릇,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내 혈관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 내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혈압계 수치가 오늘따라 유난히 평온해 보이기를 기대하며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세포의 입장에서는 잘게 부서진 화학성분의 덩어리일 뿐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라면 한 그릇을 예로 들어볼까요? 라면 스프 속에 든 그 수많은 성분은 사실 우리 뇌가 이거 정말 맛있는 영양분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고도의 조미료들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은 부족한데 뇌는 풍미가 좋으니 자꾸 더 먹으라고 명령을 내리죠. 결국 우리는 필요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고 남은 에너지는 고스란히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바뀌어 우리 옆구리와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커피는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커피를 마시면 혈압이 오른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이뇨작용 덕분에 오히려 혈압이 떨어진다고도 합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참 묘한 녀석이라 각성 효과와 인뇨 효과라는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커피 한 잔이 내 몸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내 몸의 컨디션과 민감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하루 한 잔 정도의 커피는 기호식품으로서 큰 문제가 없지만 내 몸이 커피 한 잔에도 잠을 못 이룰 만큼 예민하다면 그건 내 혈관이 보내는 휴식의 신호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의 혈관을 맑게 해주는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백세연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지수가 쑥쑥 올라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저도 더 힘을 내서 이 귀한 정보들을 널리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꼭 부탁드릴게요. 다시 식단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결국 핵심은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은 그날그날 써버려야 할 에너지원이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조를 유지하는 핵심 재료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양질의 단백질을 챙겨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예민하게 식단을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몇 끼를 회식처럼 거하게 먹는 게 문제지 평소에는 담백하게 먹다가 가끔 좋아하는 음식을 즐기는 건 우리 삶의 활력이 되니까요. 운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삽니다. 러닝크루가 유행이라고 해서 혹은 마라톤이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뛰기 시작하는 건 40대 이후의 혈관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에는 근육에 혈액을 보내기 위해 혈압이 급격히 치솟거든요. 내 혈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고강도의 운동은 오히려 뇌졸중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과도한 목 스트레칭과 요가 동작이었습니다. 우리 목에는 뇌로 가는 아주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40대가 넘으면 이 혈관들도 노화로 인해 조금씩 딱딱해지고 약해집니다. 그런데 관절 유연성만 믿고 목을 과하게 꺾거나 비트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혈관 벽 안쪽이 찢어지는 이른바 혈관 박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혈관 내부가 너덜너덜해지면서 혈전이 생기고 이것이 뇌로 날아가 뇌경색을 일으키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갑자기 뇌졸중이 찾아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과도한 운동이나 마사지 때문이라는 사실이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 7,000보 이상을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혈관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는 혈압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고 운동이 끝난 뒤에는 교감신경의 긴장을 풀어주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하거든요. 거창한 헬스클럽 회원권보다 매일 아침 신발끈을 묶고 집 앞 공원을 걷는 그 꾸준함이 100세 건강을 만드는 진짜 비결인 셈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뇌졸중과 고지혈증이라는 거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의학적인 행동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할 때 당화혈색소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반드시 체크하는 것입니다. 내 몸의 성적표를 1년에 한 번은 정확히 확인해야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둘째는 집안에 혈압계를 들여놓고 수시로 내 진짜 혈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만 실천해도 우리는 뇌졸중의 위험에서 90% 이상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간단한 일인데 우리는 왜 그동안 비싼 영양제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그토록 매달렸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내 몸의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보다 마법 같은 알약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내가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그리고 내 혈관이 지금 어떤 압력을 견디고 있는지 관심을 두는 그 정성이 모여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것이죠. 교수님은 뇌졸중을 전공하는 의사인 자신조차 뇌졸중이
가장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공포가 아니라 내 몸을 더 소중히 아끼게 만드는 건강한 경계심이어야 합니다. 내 몸은 내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 내 몸을 돌볼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뇌졸중이라는 괴물의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날벼락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잘못된 습관과 무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그 비극적인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몸속의 혈관이 깨끗하게 흐르고 심장이 평온한 리듬으로 뛰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거실에 놓인 혈압계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숫자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 몸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내 몸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교차합니다. 그동안 무리한 운동으로 괴롭히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긴장하게 했던 내 혈관들에게 이제는 쉴 시간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뇌졸중은 예방이 불가능한 천형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관리의 영역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미 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비록 내 몸에 작은 흠집이 생겼을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 전체의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의 회복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거든요. 그 희망의 증거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긴 여정의 마무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미 무심코 흘려보낸 세월 탓에 뇌졸중이라는 불청객이 이미 우리 몸의 문을 두드린 상태라면 어떨까요? 많은 분이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교수님의 강의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대목은 바로 뇌졸중 이후의 삶에 대한 통계였습니다. 뇌졸중이 찾아온 사람 중 25%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5%는 본인만 아주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뿐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회복되죠. 결국 뇌졸중 환자 2명 중 1명은 다시 예전처럼 우리 곁에서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고집스러운 녀석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유연합니다. 어떤 팀이 갑자기 퇴사하면 옆 팀원들이 그 일을 대신 배워서 회사를 굴려나가듯 살아남은 정상 세포들이 죽은 세포의 기능을 대신 이어받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거든요. 이를 의학적으로는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복의 과정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재활에 임하느냐에 따라 남은 평생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응급상황 대처법이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의식입니다. 눈을 맞출 수 있는지, 말을 알아듣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의식이 없고 숨도 쉬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식은 있는데 말이 어눌하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 상태라면 절대로 우황청심환을 먹이거나 손가락을 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먹이다가 기도로 넘어가면 흡인성 폐렴이라는 더 큰 합병증을 부를 수 있거든요. 그저 환자를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1분 1초라도 빨리 뇌졸중 전문센터가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정답입니다. 시간은 곧 뇌입니다.
혈관이 막혔다면 뚫어주고 터졌다면 압력을 조절해주는 치료는 오직 병원에서만 가능하니까요. 뇌경색의 경우 사망률이 5% 미만으로 낮아졌지만 뇌출혈은 여전히 40에서 50%에 달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혈압 관리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뇌출혈의 가장 큰 주범이 바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으며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 가슴에 새겨야 할 3가지 기둥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적정 체중의 유지입니다.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몸이 무거워지지 않게, 내 혈관에 기름때가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둘째는 집안의 혈압계를 내 몸처럼 아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가짜 수치에 속지 말고 내 집 거실에서 재는 가장 평온한 수치를 내 진짜 성적으로 삼으세요. 셋째는 1년에 한 번 내 피 속에 숨겨진 당화혈색소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정성입니다. 이 3가지만 지켜낼 수 있다면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파도는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결코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100세 연구 채널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연을 접하지만 결국 건강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매일 깨닫습니다. 내가 내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느 의사가 내 건강을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내일 아침 혈압계 앞에 앉을 수 있는 용기와 내 식탁 위의 메뉴를 한 번 더 고민하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100세 연구의 길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는 앞으로도 더 깊이 고민하고 공부하며 가장 정직한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내려놓으시고 희망을 품으세요. 뇌졸중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시냇물처럼 맑고 경쾌하게 흐르는 그날까지 저 100세 연구가 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